산에만 좋아하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오이도 좋고 스페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김용신입니다. 저도 참외를 좋아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하나 있으면 가족들 채미를 많아서 제가 어린 시절에 밥을 안 먹고 끼니마다 채미 하나씩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채미를 친구들까지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뭐 저장을 하시고 풀송이 저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컸습니다. 와, 진짜 좋아. 우리 박주호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좋아하는 과일로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예,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한강 쪽에서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학입니다. 좋아하는 과일은? 사두입니다. 아, 자두래요, 자두. 하나 먹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강생태를 갖고 강문화를 만들고 생활통전 한국에서 일하는 조은희인데요. 저는 과일을 많이 좋아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어쩐지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발랄해질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특히 가장 좋아하는 건 우리 마용훈 선생님이 직접 키우는 사과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숙인데요. 저는 자몽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활동장 한강사업장 이정원입니다. 저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고 물으면 사과, 그전에도 사과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과인데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일이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사과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저한테 뉘앙스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지금 그 모양이냐. 또 지금 사과 먹고 많이 예뻐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기억이 나서 이렇게 되게 좀 그런데 예, 많이 이뻐졌고요. 저도 마용 대표님이 제시하시는 사과를 먹고 있어서 지금 또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행이라고 하고요. 지금 성동에서 예술인 뽑사업 같이 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 회원이고요. 저는 지금 축산대에서 일하는 은희라고 합니다. 과일, 저도 과일 종류별로 다 좋아하고 사과 저도 충주 사람인데 충주도 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사과 많이 먹고 집에 포도나무도 있고 이랬는데요. 저는 제가 한강만큼 또 사랑하는 여기 또 개발협력 NGO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농업사업 하거든요. 네, 필리핀 민다나오에 조에 두리안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열대과일 두리안도 정말 맛있으니까 언젠가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와. 안녕하세요. 행복한 조합원 신현숙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 와서 맛있는 밥 보여주고 아름다운 식장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키위, 모두 과일이면 과일 다 좋아하는데 저희 집은 사과가 끊이질 않습니다. 1년 내내 먹는데요. 이제부터 마 영호님이 지은 사과를 키우신 사과를 먹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 중앙천에 예술인복지전에서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이인혜라고 합니다.
지금 과일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사과를 굉장히 안 좋아했었는데 비싸지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맛있더라고요. 요즘 사과가 더 맛있는 건지 예전에는 원래 맛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일은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요 복숭아인가요? 자두인가요?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오늘 주문을 했어요. 네, 너무 좋은 과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경훈이고요. 저도 중량천의 그 예술의 파견에서 예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강조합원 정진주입니다. 저는 과일은 포도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그 나무 포도나무 하나에 10만 원 해서 저 평화나무 농장에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름 내내 하루에 한 소리씩 먹어서 작년에 찐 1.5kg가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습니다.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사과는 사실은 저는 크게는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좋은 사과 없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타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강조합원 여병철입니다. 저도 정진수 선생님처럼 비슷하게 포도를 좋아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포도밭이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때는 잘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로망처럼 남아있어서 포도를 한동안 좋아했었는데 점차 사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용훈님의 이런 검사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챙겨 먹는 편이 아니라서 열심히 못 먹었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강사님이 사과주스 가져오셨다고 사과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리고 한강사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날 하는데 오늘을 위해 항상 요리를 그 전날밤부터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 앉아 계시는 김경수 선생님. 네. 그리고 제가 강사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부탁했죠. 마용 선생님 자기가 소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오늘은 소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미 대표님. 네, 저희 마용훈 선생님은 저랑 좀 전에 아마 1996년 정확하세요. 엄청 정확하세요. 1997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97년부터 만나서 지금껏 친구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이인데요. 제가 이제 환경운동 연합이 90년대에는 독보적인 환경단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막 사회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환경운동에 뭔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환경연합을 찾아가고 그때도 이렇게 마용훈 대표님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저희는 자원봉사자로 출발을 했는데 저는 마 대표님한테 되게 감탄한 것은 그 다음에 활동가가 되셨어요. 저는 제 직장,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찝도 봉사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마용훈 대표님은 그때부터 이제 활동가가 되었는데 또 그 다음에 많이 만나게 된 게 이제 여러 활동 분야 중에서 국제연대를 또 한참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 박사님도 국제연대 쪽에서 같이 연대했는데 어쨌거나 마용훈 대표님은 국제연대를 하면서 많이 또 이걸 냈고 또 이제 이후에 쭉 보니까 국제연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습지, 강원 또 그런 쪽도 또 이제 야생동물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한강이 하는 활동하고도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다가 사과 농사를 이제 그 부모님이 계속 사과 농사를 하셨는데 이게 삼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하셔야 되냐고 그랬더니 위로 있는 형들은 그걸 물려받을 형편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저희 이렇게 마영호 대표님이 사과 농사를 지으러 부모님과 같이 그게 몇 년입니까? 2011년 그래서 그 같이 활동가 했던 이제 그 아내분이랑 같이 가서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곳에 사과를 먹는 너무나 큰 행운을 누렸는데요. 일단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팬이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농장에 가봤는데 일은 굉장히 고되고 정말 농사라는 게 힘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동 강도가 높고 연중 일을 해야 될 때는 뭔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환경적이지 않은 방법, 좀 간단한 방법 그런 것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영호 대표님과 하다못해 사과 택배를 발송할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 거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종이 난자를 개발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먹는 사과들이 와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그것도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먹듯이 않게 그런 거 고민하고 지금 뒤에 오늘도 엄청난 양을 기부해 주신 그 사과즙도 개별 포장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주려고 저렇게 이렇게 한 통으로 하는 것도 개발하시고 그리고 저는 늘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알리시고 또 딴 곳에는 또 가끔 가는 또 관심을 보고 제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환경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면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해오시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을 오늘 우리 한강사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만큼 훌륭한데 살지를 못하셨잖아요. 오늘 한강에 와서 제가 아까 누구는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농부가 되었는데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겪게 된 기후 변화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이고요. 서울에서는 한 260km 정도 거리고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가 현재까지는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사과 주산지가 많아요. 영주, 문경, 봉화, 청송, 안동 뭐 이런 지역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조금 더 남쪽인 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4년째 농사를 짓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과를 열매를 보시거나 뭐 드셔보시긴 했지만 사과가 대체로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지를 잘 모르시죠? 사과는 이렇게 봄에 꽃이 피고 그러면 이 꽃에 수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같은 여름 동안에는 한창 사과 열매가 이제 자라는 시기고요. 가을이 되면 저렇게 빨갛게 있고 그런 사과들을 수확해서 내느라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됩니다. 겨울이 되면 사과나무가 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나무도 쉬고 사람도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사과나무에 눈이 내리는 풍경도 아주 보기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경상도와 전라도를 경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는 백두대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과밭이 한 해발 460에서 500 사이인데 저희는 큰 산에 약간 중턱에 있는데 이 큰 산이 해발 1200m가 좀 넘는데 이 산에 저희 쪽이 아닌 다른 쪽 방향의 사면에 한 20년 전에 거기다가 스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요 근래는 정말 눈이 드물어졌어요. 눈이 굉장히 귀해져서 한 2022년, 23년 뭐 이럴 때에는 거의 겨울 동안 쌓인 눈을 바라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하여간 저희 밭에는 사과들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몇 달 전부터 좀 시끌시끌했던 금사과 이야기 때문이죠. 뭐 32년 만에 제일 비싸다고 하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과값이 너무 비싸다고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도 사과값이 비싸다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 3월 중순에 대통령이 양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그렇게 했었죠. 이날 또 대파 한 단 들어보고 하면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죠. 네, 이날 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사과도 보고 옆에 있던 대파도 보고 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사과가 이렇게 사상 최고 가격을 작년에 기록하고 뭐 지금까지도 사과값이 제법 비싼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30%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개화기의 저온 피해 때문에 사과의 열매 관련 사과수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병이 많이 생겨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생산량이 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도대체 지난해 날씨가 도대체 어땠길래 사과가 저렇게 상당히 확 줄어들고 멀쩡한 사과가 금사과가 되느냐. 지난해 날씨를 한번 살펴보시죠.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난해 초에 남부지방 특히 가뭄이 아주 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면 단수된다, 제한급수한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가뭄은 지난해 그렇게 심했던 게 아니라 그 전해인 2022년부터 상당히 가물었고 22년에는 여름 장마 차려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았어요. 봄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봄이 가물인데 봄이 가물죠.
여름에도 장마고 뭐 해도 여름에는 장마도 별로 없고 태풍도 별로 없고 여름에도 비가 안 오고 가을 겨울 비도 별로 안 오죠. 그래가지고 지난해 초에는 광주가 제한도 없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3월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벚꽃이 무지하게 일찍 폈습니다. 이게 부산 벚꽃이 관측한 이래 매 2년 만에 가장 일찍 피었다고 뉴스에 나온 건데 3월 12일 사진입니다. 부산 벚꽃이 3월 12일에 활짝 폈습니다. 서울은 가장 일찍 핀 게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일찍 핀 게 그 전해인 2022년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찍 핀 게 23년 지난해였어요.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여기 벚꽃축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2010년까지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의도 벚꽃축제 하면 4월 둘째 주쯤 아니었어요? 4월 둘째 주말에 항상 여의도 벚꽃축제 있거든요. 근데 지지난해 벚꽃 언제 폈어요? 3월 말에 그냥 싹 다 펴는 거잖아요. 지지난해 벚꽃들이 너무 빨리 피우는 바람에 벚꽃 축제 하는 지자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자기네들 하던 대로 날 잡아서 축제한다고 했는데 그날 가보면 벚꽃 다 치고 난 이유였거든요. 그만큼 벚꽃도 거의 예년보다도 한 최소한 2주 이상씩 빨리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는 5월에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5월 중순부터 또 더위가 일찍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6월 중순부터 또 아주 폭염이 일찍 시작이 됐고 지난해 장마가 또 기록적이었죠. 지난해 장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록적인 장마는 2020년 장마였는데요. 그때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54일 동안 장마가 지었다면서 무지하게 큰 피해를 썼는데 지난해 장마는 누적 강수량의 역대 3위로 많은 아주 기록적인 장마였어요. 게다가 전국 평균으로는 이제 역대 3위지만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은 좀 집중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또 피해들도 많이 났죠.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때문에 마을이 막 쓸려나가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마 끝나자마자 또 폭염이 다가왔고 지난해에는 뭐 아주 큰 태풍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록적인 진짜 어떤 기상현상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록을 갈아치우는 이런 기록적인 날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농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해 3월이 기록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에 4월에 피어야 될 꽃들이 굉장히 일찍 피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부터 사과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저희 부모님 아직도 사과밭에서 일 조금 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 한 60년 사과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60년 농사 지은 일에 가장
일찍 사과꽃이 피는 겁니다. 원래 사과꽃이 4월 말에 피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사과꽃 피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이른 기록을 세운 게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4월 8일부터 꽃이 폈는데 4월 17일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이게 사과꽃 떨어지는 꽃이 있고 그 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건데요. 사과꽃이 정상인 사과꽃은 암술 수술이 아주 예쁜 노란색으로 생기고 있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를 맞아버리면 암술이 죽어버립니다. 꽃 가운데 있는 암술이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 꽃에는 아무리 많은 벌과 나비가 찾아오더라도 이 꽃은 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과꽃은 1년에 딱 한 번 펴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피는데 그 시기에 저렇게 서리가 내리고 냉이가 닥치면 꽃이 죽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 꺼주실까요? 보시면 사과 꽃봉오리를 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요 동그란 거는 수술이에요. 수술이고 요렇게 안에 길쭉한 게 암술인데 암술이 갈색으로 말라 죽었어요. 시커멓게 말라 죽었죠. 암술을 따라서 이 다른 꽃의 꽃가루가 벌과 나비에 의해서 암술 머리에 앉으면 그 꽃가루에서 DNA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요게 바로 미래의 사과 씨앗이에요. 요 부분이 바로 사과 열매가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수정이 되어서 열매로 자라게 되는데 암술이 이렇게 저온 피해로 시커멓게 말라 죽으면 꽃은 아무리 피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열흘 후에 그때도 하얗게 아주 된소리가 왔어요. 4월 27일 이 소리가 좀 더 지독하게 왔는데 기온도 영하 2점 몇 도로 내려가면서요. 이건 저희 밭에 있는 감나무인데요. 감나무가 이렇게 새 순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막 나오다가 그 전날 서리와 저온 피해 때문에 이렇게 싹 얼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저희 농장 입구에 대봉감 한 그루는 평년에는 뭐 한 이만한 플라스틱 상자로 한 5-6상자씩 수확하는 큰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반 상자도 못 땄습니다. 감나무 순이 이렇게 나오다가 싹 얼어 죽어서 그 뒤에 다시 여기서 조금씩 새로 순이 돋아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순들은 꽃을 피우지 않는 그냥 순만 나왔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해 설이 냉해 피해가 아주 심했는데 저희가 이제 운곡리인데 그 마을에 저희보다 조금 지대 해발이 낮은 아래쪽에 있는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 150그루 큰 감나무들이 150그루가 있는데 그 전체 밭에서 감을 얼마나 수확했냐면 지난해에는 한 알도 수확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싹 다 죽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이 이제 함양군에서도 지난해 냉해 피해가 아주 심한 지역이었는데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이 바로 저희 같은 리예요. 같은 리에서 조금 아래쪽에 저희 밭에서 직선거리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 아래쪽에 사과농사를 짓는데 그 동생의 밭은 다 큰 사과나무 한 나무에 한 그루에 한 100개 정도씩은 열매가 달려야지 정상인데 그 동생네 밭은 한 그루에 8개, 9개만 달려있어요. 네. 그 정도로 봄에 냉해 피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 냉해 피해가 지난해에는 이게 그냥 국제적으로 저희 지역만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숫자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건 저희 밭에 있는 배나무인데요. (2019년) 가을에 찍은 배나무입니다. 배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죠. 저희 집에 배나무가 지금 딱 2그루가 있는데 평년 같으면 2그루에서 한 4상자 정도는 수확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이 배나무에서 배를 얼마나 수확했을까요? 제가 한 알도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네. 정말 배는 사과꽃보다도 하루 이틀 더 일찍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배는 사과보다도 조금 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배 주산지가 나주잖아요. 전라남도에서도 저기 아래 따뜻한 쪽에 있는 나주나 뭐 이런 것들을 남쪽 지역이 배 주산지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따뜻한 기후를 주기 때문에 그 배가 지난해 그냥 갱설을 맞아가지고 꽃은 하얗게 폈지만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제가 진짜 사과를 농사 지었기 만든지 배를 농사 지었더라면 진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정말 눈앞이 깜깜하죠. 제가 지난해 저희는 정말 천만다행히 열매 숫자가 줄지는 않았어요. 딱 저희 밭 해발 460에서 500 요 사이가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냉이 피했고 저희보다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저희 밭에서 뭐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저희보다 조금 낮은 해발의 사과밭들부터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밭들은 굉장히 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 공기는 이게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큰 산의 중턱쯤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산지성이 있는 편인데 그 찬 공기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저희 밭을 지나서 그 아래쪽으로 모이면서 아래쪽에 있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라고 해서 작년은 겨우 운이 좋게 내년을 피해를 조금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 전 연도들에는 제법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진짜 간발의 차이로 피해가 얼마나 심하게 오느냐 어느 그 시기에 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크게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봄부터
다수 농가들이 내년 때문에 농사 망쳤다고 이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정부도 이걸 다 알고 있어서 6월이 되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작황이 어떻고 생산량이 얼마나 될 거라고 다 예측해서 내거든요. 이미 6월에 사과가 20% 줄 것이라고 예측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아무도 그냥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정작 사과가 이제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가 사 먹을 때부터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제가 농사 짓던 첫 해 2011년에 4월 27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은 옛날에 그날 뭐 했다는 거 자꾸 보여주잖아요. 근데 4월 27일에 사과꽃이 피기 직전입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지난해에는 4월 8일부터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농사 짓던 첫 해 2011년에는 4월 28일부터 꽃이 피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13년 만에 사과꽃이 핀 게 20일이 앞당겨진 거죠. 이건 2012년이에요. 12년에는 4월 26일에 한두 송이씩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꽃 쏟아주기도, 꽃 쏟아주는 일도 시작이네요. 이때는 4월 27일에 그저께부터 사과꽃 봉오리를 솎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농사 짓기 시작하던 2010년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죠. 이제 겨우 10여년 남짓인데 그 전에만 해도 꽃들이 4월 말에 이렇게 피기 시작하던 게 지금은 4월 8일부터 지난해에는 4월 8일부터 피었고 그 전에 2022년에는 4월 9일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꽃이 일찍 피고 있어요. 그렇게 봄이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일찍 오기 때문에 온갖 꽃들이 다 일찍 피고 사과꽃도 일찍 피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꽃샘추위가 닥치면 저렇게 냉해 때문에 과수작물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제 결혼 기념일이 바로 이날이에요. 4월 17일. 제가 2011년 농사 짓기 시작한 그 첫 해 4월에 결혼했거든요. 4월 17일에. 왜 4월 17일에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4월 말 되면 꽃이 이제 피려고 하고 그때부터는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심하면 한 나무에 5,000개의 꽃이 피는데 그걸 거의 다 손으로 100개로 줄이거든요. 사람 손으로. 한 나무에 5,000개를 100개로 줄여요. 꽃 피기 시작하면 진짜 정신없이 바쁘고 외부 인력에 많이 의존하고 하여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가 바로 꽃 피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4월 17일에 결혼한 건 그때만 해도 4월 말에 피니까 이날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4월 17일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도 거의 열흘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 결혼 기념일은 뭐 그냥 아무런 챙김을 받으려고 잘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워낙 바쁜 걸 아니까요. 지난해가 기록적인 장마였죠. 강수량만 보면 역대 3인데 남부지방은 비가 더 많이 왔어요. 추도 비가 많이 오니까 7월 20일쯤 되니까 이게 저희 후지 사과나무인데요.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잎이 이렇게 그냥 누렇게 말라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과나무도 숨을 쉬거든요. 잎으로도 숨을 쉬지만 사과나무의 뿌리로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지난해 7월 들어서 무지하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리 어떻게 뭐 배수를 하고 뭐 배수로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해도 그냥 사과밭에 땅이 그냥 축축한 시원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7월 한복판에 잎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과 열매가 썩는 탄저병이라는 병인데요. 사과나무에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병들은 여러분이 곰팡이들입니다. 근데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그렇죠. 곰팡이들은 따뜻한 기온과 습기를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장마철 시작인데 장마철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화장실이나 집안의 눅눅한 곳에 피어나는 곰팡이잖아요. 근데 야외에 있는 사과밭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밭에서도 그냥 줄기차게 비가 오니까 습도는 계속 90%, 95%, 100%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야외에 있더라도 곰팡이가 번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사과를 감염시켜서 썩게 만드는 이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되게 많이 번성을 해서 이게 또 사과 생산량을 10% 깎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봄에 냉해가 20% 깎아먹고 여름에 이 병이 10% 깎아먹어서 사과 생산량이 그 전에보다도 30%가 줄어들어요. 이건 저희 홍로 사과인데요. 홍로 사과는 껍질이 되게 빨갛고 조금 바질바질하면서 예쁜 그런 사과로 유명한데 지난해 저희 밭에는 이렇게 약간 누르스름한 표면이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거칠거칠하게 되는 이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동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봄에 서리 피해, 냉해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겨나요. 저희 밭은 다행히 열매 숫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열매에는 이런 피해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홍로 풍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비품인 그런 사과들이 제법 많았어요. 다른 사과들 중에는 이렇게 되는 게 되게 흔한 사과 품종들이 많거든요. 근데 홍로 품종 사과는 이게 거의 없는데 지난해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장마 지나고 나서 8월 중순부터
9월 초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 거 아닌데, 그때 이거는 후지 부산화가 있는데, 이 나뭇잎이 이렇게 또 병에 걸려서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인데, 곰팡이 병 때문에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일찍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런저런한 그런 봄의 냉해 피해와 장마 때 몇몇 병 피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전을 해서 지난해에서만 품질은 뭐 아주 좋은 그런 병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있는데 편면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이렇게 잘라보면 원래가 파고 들어가서 속을 이렇게 파먹은 그런 모습인데요. 요 근래 들어서 이 벌레 피해도 상당히 많이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복숭아 순나방이라는 나방이에요. 나방에 애벌레가 열매를 먹는 그런 피해인데, 이 복숭아 순나방은 그전에는 사과를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경북의 어느 지역부터 사과를 피해를 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일 골치 아픈 해충이 되어버렸는데요. 교과서에 보면 이 나방이 1년에 3, 4세대 번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이제 자라고 나중에는 이제 탈피하고 해서 나방이 되고, 나방이 다시 알을 낳고 좀 알에서 깨어서 애벌레가 또 자라서 또 나방이 되고, 이 주기를 1년에 3번, 4번 반복하면서 피해를 준다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5세대를 거짓말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살기에 너무 환경이 좋아져서 그래요. 겨울이 따뜻하죠. 몸이 일찍 오죠. 그러니까 얘들이 일찍부터 자라고 성장을 시작하고 세대를 거듭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마였고 정말 큰 피해를 줬었죠. 그때 중부지방에 진짜 54일 동안 진짜 쉬지도 않고 비가 왔어요. 남부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섬진강에 둑이 터지고, 그래서 굴의 씨가지가 물에 담기고 소가 막 둥둥 떠내려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낙동강도 창녕 쪽에 낙동강 본래 제만이 터지고, 영산강도 저기 나주 쪽에 어떤 바로 본류에 가까운 지유의 제방이 터지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었어요. 근데 그해 11월에 빨간 사과가 사라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 2019년에는 영국 BBC에 어떻게 기후변화가 빨간 사과를 죽이는가 하는 이런 또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빨간 사과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사과가 다 빨간 사과죠. 근데 사과가 빨갛게 되려면 사과 열매 표면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당이 축적이 되거든요. 당은 사과 나무의 잎이 만들어집니다. 사과나무의 잎이 햇빛을 받아서 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뿌리를 통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빨아올려서 햇빛의 에너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붙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 포도당이 그 당분이 열매로 들어가서 열매 속에 저장이 되고 계속 쌓여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햇빛인데요. 열매가 햇빛을 직접 받아야지 안토시아닌이 빨갛게 잘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가 최저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정도 서늘한 기후가 되어야지 안토시아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요 최저 온도를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빨간 사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사과를 만들지 못해서 제일 고생했던 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도 지독하게 비가 많이 왔어요. 8월 들어서 15일 동안 비가 왔고 9월에도 16일 동안 비가 왔는데 9월 이거 제가 9월 1일 날 주간 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비 실제로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요 하루만 빼고는 계속 그 다음 주에 가도 계속 비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13일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여러분 1년 중에 다섯가지 제일 비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추석 때가 제일 비싸고 두 번째가 설이에요. 우리나라에 특수한 문화가 있잖아요. 네, 제사 문화가 있고 명절에 선물을 나누는 문화가 있고 두 가지 때문에 추석 사과값이 제일 비싼데 추석을 앞두고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고 8월에도 15일 동안 이 8월 말에도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와서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에는 홍로라는 사과가 있죠. 이 홍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 품종들은 다 외국에서 개발되는데 홍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이에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과 소비 특성을 알고는 그게 딱 맞게 개발한 게 바로 홍로거든요. 바로 추석 사과로 만드는 게 홍로인데 이 홍로 사과를 수확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고 하니까 사과가 빨갛게 될까요? 안 되죠. 비가 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조건. 당이 만들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하면 햇빛을 못 보니까 나뭇잎이 당을 만들고 싶어도 잘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계속 구름이 끼고 비가 오니까 열매가 햇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빨갛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때는 사과를 수확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사과가 익지가 않고 빨갛게 되지가 않으니까 딸 수가 없잖아요. 딸 수가 없어서 계속 손만 펴오면서 지켜보는데 날씨는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러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때 추석 일주일 전에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부상한다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 태풍의 오른쪽 반경이 훨씬 더 피해가 크잖아요. 바람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시장은 사값이 제일 비싼데 이 추석 대목을 농민으로서 추석 대목 놓치면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추석 지나면 사과 시장 가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요. 추석은 다가오는데 비는 계속 오지, 사과는 나가게 안 되지. 태풍이 불면 이미 시기적으로는 익을 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얘들은 이미 다 빨갛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숙성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 농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따서 사과를 냈어요. 그런데 추석에 태풍까지 겹쳐서 사과를 따서 냈는데 과일값은 폭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네, 사과 충분히 익지 않고 맛이 들지 않은 상태여서 그거를 냈더니 시장에서 그냥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외면점에서 과일값이 폭락을 했죠. 이때 사과 한 상자에 5,000원, 6,000원 한 사과가, 그러니까 도매시장 가격이요. 저희가 도매시장에 냈을 때 도매시장에서 받는 가격이 5,000원, 6,000원짜리가 수두룩했어요. 저희가 한 10,000원 받으면, 시장에 내서 10,000원 받았으면 우와 잘 받았다,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이 될 때 그때는 이제 횟수로 9년째였거든요. 한 10년이 이제 다 돼가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사과 농사 이렇게 봄되면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이제 좀 알겠어. 그래 뭐 사과농사 이렇게 지으면 되지. 약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2019년에 가을 장마를 겪으면서는 그 뒤로는 누구한테 가서도 제가 사농사 좀 알아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졌어요. 이때 추석에 홍로가 저렇게 됐고 가을에 좀 더 있다가 수확하는 후지사과, 부사사과도 허연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됐습니다. 정말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에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7개. 무지하게 많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제가 태풍으로는 볼라벤 2012년 8월 말에 볼라벤 피해를 제일 심하게 받았는데 이게 8월 딱 그 말일께였어요. 이게 홍록사과인데 태풍 한번 지나가니까 달려있는 것보다 땅에 떨어진 사과가 훨씬 더 많았던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후지사과 10월 말부터 시작하는 부사사과인데 얘들은 열매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그냥 나무 전체가 기둥안에 쓰러진 그런 나무가 많아서 쟤네들을 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 전에 바로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폭염이 있다고 되었죠. 그해 8월 3일 서울에 최저 기온이 30도가 넘는 그런 어마무시한 폭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강한 폭염이 2016년에 왔는데 2016년에도 9월
8월 말부터 9월 초중순에 비가 되게 많이 오면서 가을 장마 피해가 많은데 그때도 저희 사업은 때 홍목이라는 불교 상화인데 달려있는 것보다는 땅에 떨어진 게 훨씬 많을 정도로 나무들이 폭염과 또 강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런 일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마다 내내가 찾아오면 열매가 자라 맺히고 여름에 폭염이 오면 사과나무는 체질적으로 시원한 기운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30몇 도, 40도 육박하는 그런 더위가 찾아오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무가 열매를 키우는데 잎에서 광합성한 포도당을 가지고 그걸 열매로 보내지 못하고 사과나무에 체온을 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잘 크지가 못하고 또 더우면 사과가 빨갛게 되지 않고 맛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마 최근 들어서 가을 장마 때문에 병 피해도 되게 많고 또 근래 태풍들 요 분류 들어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많아지고 세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올 여름에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과연 작년에는 금사가 됐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에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죠.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되게 일찍 왔어요. 제주도 매화가 한 달 일찍 결혼하고 지난 겨울에 얼마나 따뜻했냐면 지난 겨울에 12월 중순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 동네에 개구리들이 나왔어요. 개구리들이 겨울잠 자러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다시 나와서 12월 중순에 개구리들이 지난 1월부터 굉장히 많이 깨어나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겨울에 진짜 비가 많이 왔었죠. 지난 겨울이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한 일에 강수량 압도적인 인물이에요. 압도적인 인물. 그리고 평균 기온은 역대 2위로 굉장히 따뜻하면서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는 그런 겨울이었어요. 그 비가 3월까지도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러다가 4월 들어서 강원도 정선이 32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더위가 일찍부터 찾아왔고 그러다가 5월 초에 어린이날에 비가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특히 남쪽 지방,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은 이날 하루에 그 5월 하루 동안 내린 비의 기록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6월 중순 얼마 전부터 또 대구 옆에 대구가 경산 하양이 있는데 거기가 39도를 기록하면서 벌써 뜨거웠죠. 근데 지금 이 6월이 엄청 더운 6월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 6월의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도 훨씬 많다잖아요. 벌써 서울은 10개가 벌써 나왔죠.
그래서 올해 날씨도 정말 못해요. 겨울에 무지하게 따뜻하고 비는 제일 많이 오고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하고 6월에 벌써 열대야에 폭염이 등장하고 그래서 올여름에는 40도 찍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가 조금 넘는데 벌써 8시인데 아직 안 조금만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금사과에다가 금대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총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선거에 영향이 준 1위가 바로 물가였대요. 사과, 금사과로 대표되는 그런 먹을거리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사과값 비싸다니까 열대 과일을 무진장 많이 수입하게 해가지고 사과값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이런 열대 과일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정부 당국자라면 금사과가 된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분석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 사과값이 오른 그 현상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냥 외국에서 수입 과일들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사과는 그러냐? 3월 18일인데 수박도 되게 비쌌거든요. 수박이 왜 이렇게 비쌌냐면 지난 초봄쯤에 수박, 참외, 겨울에 딸기 다 비쌌어요. 최고가 딸기 최고 가격 기록했죠. 왜 그러냐면 겨울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다 하더라도 날씨에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얘네들은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비닐하우스 속에 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구름이 끼고 햇빛을 못 보잖아요.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수박, 참외, 딸기가 겨울 동안 잘 성장하지 못하고 멜론도 그랬죠. 이런 얘들이 되게 많이 비싸게 되었습니다. 봄에 3월에도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감자도 이렇게 이상한 거 처음이라고 그랬고 김값도 많이 올랐죠. 김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김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하면 바닷물이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김이 잘 자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김 생산량이 줄고 게다가 김 많이 먹는 나라 일본도 김을 많이 먹는데 일본의 규슈에 그 아리아케 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일본 김의 최대 주산지인데 여기도 수온이 올라가서 김 자판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사람들 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김을 많이 수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 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팔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생산량도 줄었는데 수출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김값은 올라가게 되고 마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햇 마늘 수확 한참 많이 다 했을 건데
제주도에 한 달쯤 전에 제주도에 마늘 폈더니 벌마늘 피해가 57.8%, 절반 이상이 벌마늘이에요. 벌마늘이 저도 쳤는 말인데 뭔가 했더니 우리가 좋은 마늘은 6쪽 마늘이잖아요. 마늘이 6쪽, 통통하게 굵은 6쪽에 6쪽 마늘이 최고인데 벌마늘은 이 쪽쪽이 아주 작은 쪽이 나는 거예요. 마늘의 상품성이 확 떨어지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왜 많이 생기냐면 마늘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캐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겨울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마늘이 그냥 자라면서 그냥 육쪽을 유지하면서 그 줄기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영양분을 그냥 마늘 육쪽으로만 키우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계속해서 웃자라고 줄기가 더 많이 생기고 웃자라면서 이 마늘 안에 쪽수가 훨씬 많아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마늘이 제주도에서는 절반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마늘의 주산지 중에 하나인 남해 있죠. 남해, 경남 남해섬. 거기도 마늘 되게 많이 먹는데요. 제 아는 분이 외갓집이 거기라서 외삼촌 마늘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마늘 원래 너무 안 된다. 딴 데 가서 사 먹어야겠대요. 그리고 지금 빨리 가서 마늘 사라 그랬대요. 지금 마늘 작황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의 먹을거리의 대부분 쌀을 제외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수입해서 먹고 있거든요. 매일경제 같은 주류 언론이죠. 그런 곳에서도 그 한국은 주요 곡물 자원들이 나가서 글로벌 기후플레이션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경제 같은 신문도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유럽에서 올리브유를 파는데 쇠사슬에다가 자물쇠를 이렇게 채워놨어요. 숨겨놨다고. 전 세계 최대의 올리브유 주산지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확 줄면서 올리브유가 절대됐다고. 카카오도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가격이 또 엄청 올라서 우리나라 제과업계에서 뭐 가격을 올려야 되나 초콜릿 함량을 낮춰야 되나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프리카의 가나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나라들에서 이것도 기후위기 때문에 카카오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콜릿 값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고요. 커피 원두 가격이 4년 동안, 최근 4년 동안 3배나 올랐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베트남이 전 세계에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커피 수출 국가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 베트남이 10년째, 기후위기 때문에 10년째 엄청난 가뭄을 겪거든요. 그래서 커피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커피 원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진짜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치기 쉬운 온갖 작물들이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 평균에서 가장 더웠던 연도가 언제냐 하니까
지난해 2023년이 제일 더웠고 그 뒤로는 다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이렇게 요 근래 들어서 전 지구적으로 제일 더웠던 해를 손 꼽으라 하면 전부 다 2010년 이후에 있고 그것도 최근래 들어서 점점 더 더운 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 그래프가 2023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인데 요게 1.5도 선이거든요. 우리가 파리 기후협정을 맺으면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수준에서 유지하자,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23년에 7월부터 1.5도를 넘어서 24년 들어도 계속 이렇게 1.5도 위를 유지하고 있고 5월달도 요게 4월까지인데 지난 24년 4월까지인데 5월 지구 기온도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러면 1.5도를 넘는 지금 23년 한 7월부터는 지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온이 높고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서 사과를 농사 지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한 이 정도 지역에서만 사과를 농사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농장은 딱 한 이쯤에 있어서 겨우 이렇게 턱걸이로 2030년대는 농사 지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 2060년대가 되면 저희는 이제 안 되고 지리산이나 덕유산 빼면 여기는 이제 월악산쯤 되겠죠. 그 다음에 강원도에 오대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아주 높은 산지 정도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2090년대가 되면 거의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에서만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과는 대구가 최고의 주장이었어요. 대구 하면 사과였죠. 근데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의 80%가 대구였는데 지금은 대구에 가면 사람을 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대구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으로 유명하니까 대구는 더 이상 사과를 농사 짓기에는 너무 더워졌어요. 대신 요 근래는 사과가 이 강원도하고 경기도 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새로 심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저기로 가더라도 앞으로 한 30년,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과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추세로 기후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두 드셨죠? 그 자두를 김천에 있는 제 친구가 자두 농사라고 해요. 그 친구네 자두인데 김천은 우리나라 자두 생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곳이에요. 포도도 많이 하는데 걔네 집이 제 친구가 어렸을 때에는 거기도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점점 더 더워지니까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과가 안 돼서 지금은 친구가 이제
사과농사 짓는 게 부모님이 지으셨는데 지금은 자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더워지고 기후는 이상해지는데 언제까지 사과를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건 조금 어릴 때 가지인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인데 얘네들 그래도 공부시키고 키우려면 앞으로 최소한 한 15년, 20년은 납작 농사 지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전에 기후위기 때문에 사과농사 접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가 단순히 사과만의